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초토화를 언급하며 이 서해에서 포사격을 일삼더니 결국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건 기습 공격하기 쉬운 고체 연료 기반의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대신 친미 정권 연장을 선택한 대만 총통선거 다음 날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대립 구도를 부각하기 위해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군은 오늘 북한이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이후 27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 신형 고체연료 IRBM 발사에 실패했던 만큼 오늘 발사는 당시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의 비행 시간은 약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짧게 발사했을 가능성도. 북한은 이미 지난해 3번 화성 18형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미사일 체계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과 함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갱신을 미사일 공업부문 앞에 나서는 중대 과업으로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사이인 고체연료 IRBM 발사가 성공하면 북한이 괌 미군 기지를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평가됩니다. 일각에선 요격이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내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러 간 밀착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어제 미중 대리전이라는 이 평가 속에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는 친미 성향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이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를 포함해서 미중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큽니다. 먼저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상 특파원,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자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밝힌 첫 일성은 뭡니까? 네, 라이칭더 당선인의 첫 발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에 맞서 대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然而面对中国的文攻武吓我也有守护台湾的决心 1959년 타이베이 시골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라이칭더는 내과 의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대만 독립주의자입니다. 현재 총통인 차이잉원보다 더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맞서 대만은 이미 주권 국가이고 독립선언은 불필요하다는 등의 강경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네, 중국 정부는 라이칭더 당선이 확정된 지 2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고 밝혔습니다. 更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也必然统一的大势。 중국 정부는 라이칭더 당선인의 투표율이 40.05%로 과반을 넘기지 않는다며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대만인들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한 겁니다. 곧이어 중국 외교부도 논평을 내고 대만섬 내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라이칭더의 등장이 양안 관계를 더 긴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일단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긴 했는데 미중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친미 성향의 대만 총통 당선 소식이 전해진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 국무부는 라이칭더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미국은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이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반응인데요. 중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며 대만 등을 그 일부로서 인정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과 2달 전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계 개선을 모색한 만큼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수위로 논평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미국 여론을 살펴보면 이 복잡한 시선이 담겨 있다면서요. 현지 언론들은 이 미중, 양안 등 이 대만을 둘러싼 갈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가장 꺼려온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양안 관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선거 결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긴장을 고조할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낼 때 어떤 선택지를 꺼낼지 미국 정부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정다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대만에서 4년 더 친미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양안, 그러니까 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과 대만의 사이는 더욱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라이칭더 후보자 현재 총통인 차잉잉원보다 더 강경파로 여겨질 정도로 친미 독립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선 후 첫 일성으로 중국의 정치적 공세, 군사적인 위협에 맞서 대만을 지킬 각오가 있다며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당선 결과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필연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3월 초 중국 양해와 5월 중순 대만 총통 취임 사이에 중국이 압박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중엔 해상 봉쇄 등 군사적 조치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미중 간의 패권 대리전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잘된 결과인 겁니까? 네, 정리해서 말하자면 미국은 한시름을 덜었고 중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대만이 친중 대신 친미 도선을 택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과 대만 문제까지 떠안는 최악의 경우를 피한 겁니다. 특히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선 더욱 그렇는데요. 우선 미국은 곧바로 대표단을 파견해 대만 주요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라이칭더가 집권하자마자 길들이기식으로 군사적 압박 등을 감행할 수 있지만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 회복을 통한 민심 달래기가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당분간 미중 모두 대만 문제가 충돌로 비화되지 않게 관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만을 둘러싼 상황은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나 경제에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끼치는 이런 영향 뭐가 있을까요? 네, 미국과 중국이 엮여있는 대만 정세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무역 분야에서 GDP 감소율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만일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전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경제계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만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를 보유한 만큼 이번 선거 이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TSMC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겐 세계 시장 점유율 등에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면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공급망에 대한 사전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충청남도를 찾아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정치개혁에 동참하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후안무치한 언론 플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공천 적격 판정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직격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충남 신년 인사회를 찾아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유죄 확정 의원 세비 반납 등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본격화될 공천 논의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공천을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탄코 없다고 공천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 요구라며 검찰 특활비,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된 2억 5,500만 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 부정사용, 부실 공개 혐의에 대해 공개하게 하십시오. 민주당은 이미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발의했는데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노웅래 의원의 적격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불법 자금이 아닌 후원금을 받았던 것이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직후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이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문자가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 명의로 배포됐는데 이로 인해 사건이 왜곡 축소됐고 이 대표가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자 발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피의자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당국을 압박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정치 테러,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자행한 범인의 신상 공개를 왜 하지 않았는가? 그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가 이 대표 사건을 칼빵이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 논란 책임도 경찰에 돌렸습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가 있었더라면 반일륜적 막말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억지 주장을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후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교사범의 존재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시금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책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오늘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3지대 핵심 인물인 이낙연, 이준석 여야 두 전직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 연대 필요성엔 모두 공감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함께 미래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미래대연합, 한국의 희망 등 제3지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한자리에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연대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거대 양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적어도 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당근이길 요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비빔밥이겠습니까? 당근밥이죠. 그 살벌한 풍토에서 질식할 것 같았는데도 용케 수만 끊어지고 할 말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특정인을 지키는 그런 정치랍니다. 앞서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등 빅텐트 핵심 키맨들의 첫 3자 회동도 성사됐습니다.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두 분이 대화가 아주 잘 되시는 분. 다만 창당 절차는 따로 진행하는 만큼 향후 연합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떡다방 같은 이미지라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치공학적 연대를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최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이는데 전국구 구회, 이거 뭡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 취임 이후 2주째 전국을 돌고 있죠. 오늘은 앞서 보셨듯 충남을 찾아서 어린 시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죠.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진 것은 사실 원래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말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 더 빨라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지역마다 이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찾는 곳마다 부모님 고향, 학창 시절, 검사 시절 좌천당했던 기억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좌천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바로 이곳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있었거든요. 한 위원장 그동안 강남 8학군 출신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이었죠. 이를 의식적으로 깨기 위해 팔도 사랑을 과시하면서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팔도 사나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던데 이 전국 순회 더불어서 오늘은 첫 고위 당정 회의도 갖고 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고위 당정에 참석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한껏 당에 힘을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과 정부가 접점을 이루는 이런 좌석 배치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주도권을 주는 건데요. 한 위원장 개인 지지도만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위원장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당 지지율은 아직 그대로인 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 개인 지지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봐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열심히 하겠다.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아직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아직 회복 중이고 복귀 시점도 미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통상 일요일에 이재명 대표 한 주 일정을 공지하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선 재판 방탄용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피도 재판도 움직여야 산다면서 의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고 퇴원 소감을 말하는 이 대표를 봐도 말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23일 대장동 재판도 이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고 했다던데 정치인들에게는 이 복귀 시점도 결국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지난해 단식 때는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를 계기로 복귀했었죠.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대표의 명분 있는 복귀를 위해 당내에서도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관위도 이미 시작됐고 당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최대한 늦게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선거제 논의나 비명계의 집단 탈당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대표가 나서 악역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일찍 복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네, 복귀 시점도 잘 봐야겠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대만처럼? 대만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어제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 개표 방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대만의 개표 장면인데요. 선거관리원이 투표하면서 투표지 한 장을 꺼내서 결과를 외치면서 머리 위로 올리죠. 그걸 본 다른 선거원과 참관인들은 투표 결과를 복창하고요. 바로 칠판에 발을 정자를 적습니다. 이 영상은 6시간 만에 44만 회 이상 조회됐는데요. 우리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네티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 겁니다. 이 아날로그적인 개표 방식 같은데 혹시 좀 오래 걸리진 않습니까? 네, 대만은 전국 17,000여 개라는 많은 투표소를 만들고요. 별도로 투표함을 옮기는 작업 없이 투표소에서 개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가 없어서 당의 접근성을 최대치로 높이는 건데요. 사전투표에 부재자 투표가 있는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총선부터 수검표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뒤 심사 개수기를 통해 바로 확인했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 수검표 작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투명한 선거를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하던 용의자를 몸싸움 끝에 한 시민이 붙잡았습니다. 도주하던 용의자는 공사장을 찾아가서 절단기로 수갑을 풀려고 했습니다. 시민과의 몸싸움 과정이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손에 전동 절단기를 든 채 공사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뒤 공사장 관계자가 남성을 붙잡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공사장 관계자가 발을 걸어 남성을 넘어뜨리고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넘어진 남성의 왼쪽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합세해 남성의 팔다리를 붙잡습니다. 얼마 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제가 이제 바닥에 눕혀서 제 체력으로 누르고 그러고 있다가 사장님을 내가 이제 고압으로 불러가지고 경찰을 좀 불러달라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몸싸움 끝에 붙잡은 남성은 도주한 마약 범죄 용의자였습니다. 어제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찰 수사관의 수사를 받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한 겁니다. 왼쪽 손목에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걸어서 40여 분 걸리는 충북 오송읍 편의점 인근 공사장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남성은 공사장에 있던 이 절단기를 사용해 수갑을 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장 사무실까지 들어가 전동 절단기를 빌렸고 공사장 관계자들은 공사장 근로자인 줄 알고 절단기를 건넸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공사장 관계자가 남성을 뒤따라갔고 절단기로 수갑을 자르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몸싸움 끝에 도주한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수갑 차고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해서 가니까 이제 그렇게 잡아놔서. 시민의 도움으로 다시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검찰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런 황당한 방법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회부 박자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 술을 더 마셨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전북에서 트럭 기사 일을 하는 A씨 이야기인데요. 이 A씨는 2019년 7월 트럭을 몰다가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A씨는 사고 직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이온음료 한 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을 때 A씨는 이미 이 소주를 모두 들이켠 뒤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가 나왔습니다. 경찰 입장에선 사고 시점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2달 뒤 경찰은 A씨 동의하에 다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과 똑같이 소주 한 병에 이온음료 한 캔을 마시게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보니 0.125%가 나왔습니다. 사고 때 측정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였죠. 여기서 0.125%를 빼면 0.054%가 되는데요. 소주를 마시기 전에 이미 처벌 기준인 0.03%를 넘겼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 결과는 엇갈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큰일 났다고 하더라라는 당시 현장에 있던 회사 상사 증언도 근거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이 A씨의 알코올 체내 흡수율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음주 사고 시에 경찰이 출동해도 이미 시간이 지나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과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토대로 시간대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게 통상 방법입니다. 항소심은 이 방식에 따라서 A씨가 소주 한 병을 마셔서 늘어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증가분이 0.141%라고 봤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측정했던 0.169%에서 이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증가치인 0.141%를 빼면 사고 시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8%에 불과해서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죠. 아하, 음주 측정 전에 술을 마시면 처벌을 피한다. 보기만 해도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정확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추가 음주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과 별개로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네, 대법원도 어쩔 수 없이 무죄를 확정짓긴 했지만 추가 음주로 정당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가에 전기시설을 들이받는 바람에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본부 여기 인사지인데 펌프차 2대, 물탱크 1대, 추가 출동 바람. 불에 타버린 집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어젯밤 전북 익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안방에서 8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 평창군 한옥호텔에서도 불이 나 3개 동이 전소되고 2개 동 일부가 타버렸습니다. 이 호텔은 리모델링 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바닥에 박고서 1차로에 서 있는 거를 그 뒤에 따라오던 차가 또 받은 거예요. 먼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전기계 폐기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전북 군산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전기계 폐기를 들이받으면서 주변 상가 등 일대가 1시간 동안 정전됐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민생 대책이 나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열차로 역귀성하는 경우엔 최대 3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도 한 번 더 유예됩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어
설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KTX와 SRT를 타고 역귀성하면 30% 할인 혜택을 줍니다. 이동 인원을 분산시켜 혼잡을 줄이려는 겁니다. 예매도 힘들어 보여서 설날에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죠. 몰린 시간대 피해서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준다면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설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도 부담입니다. 딸기 한 알이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과가 좀 비싸고. 정부는 설 기간 사과, 배, 배추, 쇠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한 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최대 150만 원 줄여줍니다. 민생을 내세워 여권이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영입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편해지긴 했지만 이것만 믿고 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와 소비 등록을 어떻게 선택할지가 고민입니다. 그냥 각자 그냥 카드 쓰는 대로 하고 소비가 각각 따로 있으니까 그냥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면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가져가야 유리합니다. 총 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족 병원비로 총 15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이 1억 원인 쪽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 4천만 원인 배우자에 몰아주면 3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의 경우에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8세에서 20세의 자녀의 세액 공제는 첫째,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녀 1명, 2명을 나눠 각각 공제를 받는 것보다 연봉이 좀 더 높은 한쪽이 3명을 모두 가져갈 때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오는 18일 국세청 홈택스에 오픈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부양가족 선택 등 모든 조건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최적의 공제 조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골프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백령도 공항 개항에 맞춰서 건설한다는데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오는 2029년 공항이 들어설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백령도에선 북한 황해도 장상고시 육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공항 개항에 맞춰 인근 부지에 18홀 골프장을 비롯해 호텔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달 백령공항 배후 부지의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18홀 골프장과 면세점, 호텔, 리조트 건설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항 배후 부지는 200만 제곱미터로 기반시설 조성에만 1,08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부지는 백령도 남쪽에 위치해 골프장에선 북한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프장 등 공항 배후 부지에 대한 이번 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경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본격적인 설계를 이제 그 이후에 타당성의 이후에 준비를 하게 되죠. 백령공항은 애초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계획됐지만 공항 활성화,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 80인승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항이 개항되면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4시간가량 걸리던 게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백령공항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내 아이의 일상을 SNS에 기록으로 남기거나 자랑하고 싶은 게 대다수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 자랑 욕심이 좀 과하다 못해 아동학대로 보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아이를 조회수 벌이, 돈벌이로 내모는 겁니다. 해외에선 이런 행태를 막고자 아동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일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아기를 높이 던져 눈더미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찔합니다. 러시아의 한 인기 유튜버가 생후 2달 된 아들을 던지는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아동학대 논란이 일자 AI로 합성한 영상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배우는 13살 미성년자 딸이 노출이 심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들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쉐어런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자녀 인권이 침해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노출된 정보로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는 소아 성범죄 사이트에서 발견된 사진 중 절반이 SNS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영국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전체 신원도용 범죄의 3분의 2가 이 쉐어런팅에서 비롯될 거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수익 배분도 논란입니다. 공주 옷을 입고 손톱을 꾸미는 러시아의 한 유명 어린이 유튜버. Hey guys, do you know what my favorite toy was when I was little? It was remote control car. 장난감을 소개하는 미국의 이 어린이 유튜버도 한 해 수익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는지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서둘러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이칠 권리를 법으로 규정했고 금전적 수익에 대해서도 18세 이후 직접 쓸 수 있도록 정립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삭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나 아이들이 먼저 권익 보호에 나서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선 2016년 13살 소년이 자신이 아기일 때 부모가 벌거벗은 사진 등을 게재했다며 3억 원 상당의 소송을 냈습니다. 일부 유명인들은 자녀들의 얼굴을 가린 채 게시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나는 내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논의 단계인 만큼 이들의 이칠 권리 보장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일보다 이다혜입니다. 프로농구 간판급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겨울 코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화려한 플레이에 댄스타임까지 곁들이며 올스타전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화려한 덩크슛 콘테스트로 달아오릅니다. 창원 LG의 구탕은 4사람을 뛰어넘고 덩크를 성공합니다. 하지만 올해 덩크슛 챔피언은 수원 KT의 베스였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공을 다루는 기술로 5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3점 슛 콘테스트에선 깨끗한 슛이 연이어 터집니다. 올스타전답게 경기 전부터 온갖 끼를 뽐내는 선수들. 경기 내내 볼거리가 넘쳤습니다. 한 선수를 막으려고 5명이 모두 달려들어 수비를 펼칩니다. 부산 KCC의 허웅은 생각지도 않게 덩크슛을 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허웅을 들어올려 귀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올스타전이었지만 경기 막판이 되면서 선수들의 승부욕이 살아납니다. 승부는 결국 연장전에서 갈렸습니다. 오늘 MVP는 51점을 넣은 서울 SK의 자밀원이었습니다. 최근 4시즌 중 3번이나 외국인 선수상을 독식한 원인은 올스타전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매 3분 만에 매진된 이번 올스타전, 팬과 선수들은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치사하네요. 이겼어. 프로농구는 이틀간 올스타전 휴식을 갖고 오는 17일 재개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가 새해 첫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붕대 투혼을 발휘하면서
역전극을 썼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안세영은 연이은 범실로 1세트를 내줬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 당한 부상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 아직도 다리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언제나 까다로운 대만의 세계 랭킹 4위 타이추잉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2세트부터 아시안게임의 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철벽 수비와 압도적인 스매시로 2세트를 따냈습니다. 21대 10, 1세트 상황을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마지막 3세트는 그야말로 명승부였습니다. 19대 16으로 앞서던 상황. 오늘 경기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붕대가 흘러내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연속 실점하며 한 점 차까지 쫓긴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세계 1위 안세영의 진가는 제대로 발휘됐습니다. 극한의 집중력으로 상대의 잇따른 실책을 유도하며 끝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올림픽의 해를 맞은 2024년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안세영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 당한 부상으로 5주간 재활을 거쳤습니다. 이후 3번의 국제대회에 출전했지만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세계 1위의 모습을 되찾은 안세영. 몸 상태를 더 끌어올리면서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까지 이 기세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비교적 포근한 날들 속에 내일과 모레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7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은 데다 강풍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질 겁니다. 다른 지역도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춘천 영하 8도, 대구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두꺼운 패딩옷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전국의 영상권에 들겠지만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은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특보 수준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목요일엔 영동과 남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국민 앞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선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한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빈틈없이 검증하고 또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사사로움 없이 공명정대하게.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